계열 전체가 별다른 변화가 전문계열 한마디로 계속 밀고 있거든요. 나한테 꼭 맞는 정보를 찾아내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입시 전략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최상위권 맞춤 입시 전략. 입시통에서 파헤치겠습니다. 입시로 통하다 입시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통 진행을 맡고 있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최윤지입니다. 4회에도 어렵게 보셨습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입니다. 김병진입니다. 네, 똑같은 옷인 줄 알겠죠? 네. 지금 저희가 3회에서는 국어 영역의 중요성을 다룰 때 전체 수능 영역, 수능 전체에서의 이제 1교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그다음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때 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제 4회에서는 정시에서의 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냥 정시 요즘 홀대 받고 있는 정시 실제로 참 관심을 많이 둬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죠. 네, 정시 수시만큼 중요합니다. 정시에서의 국어가. 그리고 훨씬 더 기술적으로 또는 활용되는 범위 자체가 수시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어떤 얘기인지 잘 듣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좋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시에서 이 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이전에 이제 표준 점수라는 게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먼저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1학년 학생들까지는 지금 현재 이제 1학년 2017년 기준으로 1학년 학생들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수능 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게 상대 점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틀렸다의 원점수가 아니라 그 원점수를 바탕으로 만든 표준 점수와 표준 점수를 바탕으로 만든 백분위, 그리고 백분위를 바탕으로 만든 등급이라는 이 상대 점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전에 이제 예를 들었을 때 들으셨듯이 원점수를 기준으로 최초에 만들어지는 점수가 표준 점수고, 표준 점수의 분포를 가지고 백분위가 만들어지는데, 그 백분위는 여러분들이 1, 2학년들은 교육청 모의고사만 보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 3학년 가서 평가원 모의고사 2번을 치르고 수능을 치르고 나면 그 백분위가 정수 형태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면 소수점 2채짜리까지 나옵니다. 백분위가. 근데 실제 평가원 성적표에는 백분위가 정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동점자가 그만큼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표현 점수가 2개가 합쳐서 2%가 안 되면 그냥 하나의 백분위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동점자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표준 점수를 가지고 이 학생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 그런 방식이 대학에서 정시에서 활용하는 방식일 수 있다. 근데 그랬을 때 표준 점수가 과목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정해져 있죠. 이론적으로는. 이제 국수 같은 경우는 200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만, 그 이론상의 점수고 실제로는 이게 200이 나오는 경우는 없죠.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이 크기가 이 과목마다 다 다릅니다. 과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표준 점수가 큰 과목을 잘 볼수록 입시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어가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전년도 수능 성적, 3개년도 수능 성적과 그다음에 2018학년도 올해 치렀던 6월 모평에서 이제 표준 점수 최고점을 만점 표준 점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보시면 국어 영역에서는 표준 점수가 계속 좀 증가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국어와 수학에서의 변별력 확보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거를 또 비교를 해봐도 국어 영역에서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어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심지어 이제 뭐 1, 2학년들 잘 모르지만 3학년 혹시 있으면 3학년들은 아마 절감할 텐데 올해 6월 모평에서 수학과가 굉장히 표준 점수가 컸죠. 예. 심지어 이제 전년도까지와 비교해 봤을 때, 수능과 비교해 봤을 때 130을 넘기도 어려워 보이던 수학과 만점 표준 점수가 130 후반을 향해서 갔는데 국어한테 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국어한테 진 그런 상황을 보면, 그리고 지금 최근에 3년간 수능하고 6월 모평을 다 잘 보시면
130 중반을 아주 우습게 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어가 갖는 표현 점수 크기의 중요성 뭐 이런, 물론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이거를 반영 비율 넣어서 계산하면 뭐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거는 이제 그 대학으로 환산했을 때 이야기고, 실제로 이제 점수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이 국어의 이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의 표준 점수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정시 지원에 있어서는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그 유불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어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그 반영 비율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영어 영역을 감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산을 하거나, 그러니까 영역별 반영 비율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아니면 영역별 반영 비율에 포함을 시키지만 반영 비율이 낮아졌죠. 이제 이런 대학들이 이제 있는데, 감산을 하는 경우, 가산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반영 비율에 포함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영 비율이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반영을 하더라도 영어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높아질 수밖에 없죠. 국어나 수학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이걸 합쳐서 100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25가 사라진 이 25라는 숫자를 이렇게 나눠줘야죠. 이쪽으로 나눠주는데, 여기에 이제 10을 나눠주고 15를 얘랑 나눠서 갖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이제 뭐 10% 넘게 이제 사라졌으니까 그거를 다른 과목에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어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 더 높아지다. 특히 이제 인문계만 보시면 다 30% 넘죠. 지금 현재 상황은. 자연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연계도 보시면 지금 이제 동일하게 감산, 가산 뭐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산, 그 반영 비율에 포함을 시키더라도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양대만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20에서 10%로 영어를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어 반영 비율이 20%로 유지되고, 수학과 탐구에다 5씩 이제 나눠준 그 구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20% 또는 25%뭐 요 선에서 더 넘어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어가 실제로 반영 비율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반영 비율을 굉장히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영어 절대평가와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이거를 뭐 논란이 많지만, 지금 뭐 논란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렇게 줄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것 자체는. 줄을 세울 때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의 편차가 존재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4만 명 넘게 나올 것 같은데, 거의 5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나올 것 같은데, 이 거의 4, 5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서울 소재 대학들 한 11개, 서울 소재 상위 11개 대학들 정도를 다 합치면 3만 5천 명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 인원보다 영어 1등급을 맞는 인원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정시 인원이 이제 더 적겠죠.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인원들이 영어만 보면 다 동점자가 돼버리니까 이거를 나눌 수, 이렇게 선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영어 절대평가는 다른 영역들의 이 반영 비율의 변화를 통해서 아이들 줄을 조금 더 세울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영역을 어떻게 시험 보느냐에 따라서 대학별 환산 점수가 바뀌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변화까지로 이어지게 된다. 이걸 아주 자극적으로 설명하면 이건 이제 영어 절대평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지만, 감점이나 가점을 하는 대학들보다 이제 영어 반영 비율 넣는 학교가 영어 반영 비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문제는 이제 다른 과목들을 잘 보냐 못 보냐 뭐 이런 문제들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영어 2등급을 맞고 다 맞으면, 다 맞아와야 말이지. 영어 2등급을 맞고 다 맞으면 뭐 서울대는 갈 수 있지만 연대는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역으로 말하면 국어와 수학과
탐구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패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어 영역, 그러니까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국어 영역의 반영,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정시에서의 그러니까 그 혼란, 변화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역별 반영 비율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요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학생은 인문계의 사례예요. 보시면 국어 영역에서는 국수영은 보통 상위권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비교를 한번 해볼 거고요. 탐구 영역에서는 백분위를 활용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니까 백분위 점수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면 국어 영역에서는 B 학생이 9점이나 높고요. 그다음에 수학이랑 영어에서는 A 학생이 합쳐서 한 8점 정도가 높아요.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는 백분위 두 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을 저희가 보시면 서강대랑 성균관대 요 이제 비율로 반영 비율로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원점수 같지만 상대 점수 아까 말씀드린 표준 점수는 다르고 백분위도 달라요. 백분위는 이 친구가 유리하고요, 더 높고요. 표준 점수는 이 친구가 더 높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실제로 대학 갈 때 그럼 표준 점수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표준 점수로 기준으로만 치면 이 친구가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가느냐 아니면 뭐 둘이 1점 차이밖에 안 나니까 비슷한 학교를 가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최현지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보면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낳겠죠. 예상을 한번 해보면 서강대는 수학이랑 영어 반영 비율이 이제 32.5%로 굉장히 높으니까 아마도 A 학생이 좀 유리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는 국수영을 333 그리고 탐구를 10% 반영을 하니까 아무래도 표준 점수에서 1점 유리했던 B 학생이 유리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결과 보시면 예상했던 대로 이제 A 학생은 서강대에서 유리하게 나타나고요. B 학생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유리하게 나타나요. 근데 생각보다는 이 상위 누적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네요. 특히 이제 성대선에서 그러니까 이 B 학생과 A 학생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 뭐 서강대 기준이나 성균관대 기준 자체에서 차이가 크죠. 특히 이제 성대 기준으로 1.23%와 0.99% 저 정도 된다는 얘기는 뭐 그냥 아주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성대 인문과학을 쓸 수 있는 점수가 되는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성대 사회과학을 쓸 수 있는 점수가 되는 거니까 차이가 되게 큰 상태로 난다. 서강대도 마찬가지로 1.21과 1.4 요 차이가 있는데 요 차이가 발생하는 게 이제 요런 영역별 반영 비율 때문이다라는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의대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 뭐 친구는 보시는 대로 수학은 두 친구가 지금 이제 같고 국어는 C가 좀 잘하고 영어는 이제 D가 좀 잘하는 거죠. 탐구가 저쪽이 좋아요. 예,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학이 같은 상황에서 탐구 기준으로 봤을 때 D 학생이 좀 더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D 학생이 자연계열 학생 중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건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률적으로 반영해요. 그리고 한림대 같은 경우는 국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국어가 차이가 좀 나죠. 6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 정도의 점수 차이가 여기서 10% 정도밖에 반영 안 되는 곳에 가면 유리해지겠지만 25% 반영하는 건양대를 D 학생이 지원하게 되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영어도 둘 사이에 5%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이 D 학생이 영어 좋기 때문에 그래서 D는 무조건 한림대를 써야 돼요. 뭐 어쩔 수 없는. 예, 근데 만약 C가 한림대를 가게 되면 자기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오히려 단점만 부각되는 효과를 낳기가 쉽죠. 그래서 실제로 결과를 보면 C 학생은 한림대 기준으로 0.73%지만 D 학생은 0.48%가 됩니다. 반면 C 학생이 건양대 수준으로 가면 0.41%. 근데 D 학생은 0.66%가 되니까 이 두 학생은 서로 이제 다른 대학에 가서 의사가 돼야죠. 예, 같은 대학에서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이 두 학생이 뭐 같은 대학에 만나서 서로 치고받고 할 일은 없다. 그게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학생들의 지원자 풀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만약 국어를 늘 거듭 말하지만 이 친구처럼 이제 그냥 국어를 잘 보고 수학 과학을 좀 뭐 못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과학을 좀 못해도
의대를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그 점수를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점수를 받아와야.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이 점수를. 네, 지금 이게 이 상위 누적을 보니까 의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소수점 둘째 자리, 셋째 자리에서도 합불이 결정이 되는데 이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많이 나는 거죠. 이 정도 차이면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48%에서 0.74% 안에 정원보다 많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예, 정원보다 많은 애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 차이 굉장히 큰 차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어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반영 비율에 따라서 이런 큰 차이를 불러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국어 영역 공부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강조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국어 영역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어 영역 공부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 있는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3월 학력평가 영역별 성적 상승 비율이거든요. 인문계열이랑 자연계열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이 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상승한 애들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락도 많이 해요. 근데 상승한 예를 들면 280에서 85, 285 구간의 3월 학평을 봤는데 수능의 국수탐을 합쳐놨더니 뭐 292가 됐다. 그러면 이제 상승한 거죠. 근데 그 292가 된 학생이 어떤 영역에서 많이 올랐나 뭐 이렇게 봤더니 인문계 학생들은 국어가 26%, 수학이 23%, 탐구가 24%. 자연계 학생들은 국어가 30%, 수학이 12%, 탐구가 20%다. 그래서 그 밑에 점수 구간도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문계는 사실은 이제 크게 어떤 패턴 변화를 보기는 어렵지만 200에서 205 구간에서는 탐구가 높다. 근데 어쨌거나 성적 향상의 일정 부분 이상을 국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연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수학이 뭐 12%, 그다음에 그 밑에 점수 구간이 24%, 그 밑에 31% 이렇게 되는데 불구하고 국어는 30%를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문계, 자연계 다 마찬가지로 이 3월 학평 대비 수능까지 갔을 때 성적 향상률이 좀 높게 나오는 영역이 국어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라 뭐 이런 거. 네. 자연계열 학생들 국어 공부 안 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적 공부하면 오를 수 있으니까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저희가 이제 그 정시에서의 국어 영역의 중요성까지 다뤄봤고요. 저희가 항상 입시통 마무리할 때 한 줄 평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한 줄 평 준비하셨죠? 네. 제 한 줄 평은 일단 제가 좋아하는 타일러. 타일러가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이제 영어 수능 문제를 푸는데 이제 좀 어려워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뭐 저걸 가지고 뭐 수능 영어 문제가 영어권에서 옳지 않으니 뭐 이런 거는 좀 그만두고 모국어 사용자잖아요. 영어의 모국어 사용자. 근데 모국어 사용자가 실제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아주 수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 한 줄 평은 이 한국인은 한국어 사용자이긴 하지만 한국인이 국어 고득점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해라 뭐 이런 겁니다. 열심히 해라. 네, 지금 이제 보시면 공부하기 싫다 이런 학생들 많은데 국어 영역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한 줄 평은 최상위권 수시, 정시 성공의 열쇠는 국어 영역이니까 쉽게 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3회부터 4회까지 국어 영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첫 번째는 수능 전체에서 1교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두 번째는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있어서의 국어의 중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시에서의 국어의 중요성까지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5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